중국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고립주의로 가게 될 경우에는 예. 반도체뿐만 아니고 그런 반도체가 필요한 모든 산업에 대해서 이 영향이 확대가 됩니다. 제 생각엔 가장 큰 문제는 아마 보안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에 많은 결점들이 생기니까 중국산 폰을 쓰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정보를 모두 다 노출하는 셈이 된다.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게 되겠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산 폰을 만약에 어떤 나라가 수입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에 자기가 같이 포함이 되겠다. 포함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문법을 따르겠다라는 것까지 합의가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게 되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또 중국에 대해서 너무 중국을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 중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중국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이런 기술들을 자급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근데 사실 그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구도만 보면은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한국, 대만은 그래도 이제 한 권역으로 이렇게 묶이는 것 같고 결국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 그러는 느낌이 좀 강한데.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의 이제 SMIC가 그 10나노 언더로는 장비를 못 준다, 뭐 EUV 장비 못 쓰게 한다, 그랬고 뭐 ASML 장비 안 들어가면 이제 중국은 선단 공정을 못 할 거다. 그런데 SMIC가 7나노 하면서 야, 중국에 뭔가 필살기가 있는 거 아니야? 중국의 반도체 수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의구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지금 뭔가 중국을 견제해 보려고 그러는데 견제를 해봐야 공급망을 끊어봐야 중국은 이제 독자 생존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들이 좀 들게 되는데 네네. 그 중국의 그 반도체 수준은 좀 어느 정도 레벨로 좀 봐야 돼요? 뭐 일단 반도체 산업 자체가 워낙에 복잡하고 거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어떤 수준이다라고 하나의 숫자만 가지고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아까 노광 공정부터 얘기를 하셨는데 SMIC가 7나노를 한다. 아마 제 생각엔 5나노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려면은. 그래요? 그런데 EUV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사실 TSMC도 원래 마찬가지고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비용과 수율 문제이기 때문인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ARFI 그런 DUV를 가지고서 만약에 뭐 한 10나노 공정을 하는데 한 40단계 정도의 공정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은 EUV라면 10단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공정 시간이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수율도 높아지고 장밀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DUV를 가지고 이렇게 멀티 패터닝을 하는 것보다는 EUV를 가지고 한 방에 가는 게 낫겠다라는 이제 기술적인 판단이 든 거죠. 근데 이제 SMIC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적으로 지금 EUV를 못 쓴 상황인데 DUV 스캐너는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DUV 스캐너를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그런 멀티 패터닝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셀프 얼라인드 뭐 더블 패터닝을 한다든지 셀프 얼라인드 뭐 쿼드러플 패터닝을 한다든지 여기서 만약에 말하는 더블 뭐 쿼드러플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뭐 몇 배의 공정을 더하느냐 2배냐 뭐 4배냐 뭐 혹은 뭐 8배냐 좀 유치한 비유긴 한데 네. 고기 덩어리가 있을 때 네. 우리가 큰 칼로 이렇게 자를 수 있잖아요. 네네네. 물론 과도로 이렇게 계속 자르면 자를 수는 있는데 그 훨씬 비효율적이니까 이제 큰 칼로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뭐 그렇게 해도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빗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빗의 그 빗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 빗살들의 간격이 만약에 한 5mm 정도 되는 그런 빗이 있다 칩시다. 예. 그럼 우리가 찰흙 덩어리가 있는데 빗을 꽂으면은 구멍들의 간격은 얼마가 될까요? 5mm 되겠죠. 예. 근데 우리가 그 빗을 아주 2mm 정도만 살짝 평행 이동시키면 예. 구멍의 간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2mm, 3mm, 2mm, 3mm가 되겠죠.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우리가 다시 1mm를 살짝 또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1mm, 2mm, 3mm 이런 식으로 또 나뉠 수 있게 되겠죠. 분명히 빗살 간의 간격은 5mm밖에 안 되는데 5mm나 되는데 예.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정밀하게 얼라인을 하느냐 얼마나 이 포지션을 얼마나 잘 잡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는 물리적인 크기는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정밀하게 얼라인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냥 이제 얼라인만 잘하는 게 아니고 얼라인을 하고 뭐 이제 방막을 깔고 뭐 애칭하고 다시 얼라인하고 방막 깔고 애칭하는 그런 공정들을 무한 반복하다시피 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고요. 사실 그런 노하우를 제일 많이 정립한 회사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죠. 사실은 하이닉스도 예전에 기술 제재 때문은 아니었고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돈이 있었잖아요. 없어서. 예. 근데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구형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구형 장비를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활용을 했죠.
SMIC가 지금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쓸 수 있는 장면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SMIC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이퀴먼트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줄여서 SMEE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은 예전에 ASML에서 수입을 했었던 그런 구형 장비들을 다 개조를 합니다. 아 그래요? 다 뜯고 리버스 엔지니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부 광학계를 중국산으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이제 훨씬 더 그런 멀티 패터닝에 맞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속된 말로 마개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야멜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SME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회사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반도체 자급 정책에 힘입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많은 기술적 진보를 이루기도 했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이 가하고 있는 이런 기술 제재 국면이 아주 뭐 금명간에 금방 풀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반도체 선언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면에서는 최대 극한까지 가보자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돌파구가 될 것이고, 그래서 SMRC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나노 그리고 나중에 뭐 5나노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 제품을 가지고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중국 내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용으로 혹은 중국 내부의 기술 자금용으로 일단은 소모가 될 것인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수율이 뒷받침이 못 되기 때문에 원가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 보조금 없이 그냥 네이키드 상태로 글로벌 시장에 가게 되면은 원가 경쟁할 수 없게 되겠죠. 중국 내수에서 뭐 5나노 칩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수입할 수도 없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5나노 칩이 뭐 예를 들어서 군사용으로 좀 필요하다, 비용 상관없이 뭐 요런 데 정도 쓸 수 있는 거지, 이제 해외 나와 가지고 이제 글로벌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는 거는 비용률적인 측면에서 안 맞는다는 거죠. 뭐 그것도 그렇고요. 이제 지금 군사양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싱글 디짓 나노, 뭐 5나노나 3나노나 이제 2나노 테크노드를 가지고 있는 공정들이 단순히 어떤 시스템 반도체나 뭐 디램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목적이 다양화된 그런 이제 첨단 칩에 많이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전용 칩이랄지, 뭐 신경망 전용 칩이랄지, 아니면 이제 아주 거대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칩이랄지, 이런 칩들에 대해서 이제 점점 어떤 요구 조건, 패밀리스 회사들의 요구 조건이 굉장히 다양화될 거고 고도화가 될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러한 고도화에 대해서 같이 매칭을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중국 내에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금 이제 반도체 말고도 굉장히 국가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양자 ICT 산업인데요. 뭐 양자 컴퓨터나 양자 암호 통신이나. 근데 이제 이런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양자 ICT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용 칩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런 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SMIC의 기술을 가지고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애초부터 칩 설계 단계부터 협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칩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칩으로 어떤 그 미래 산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게 결국 칩의 역할을 해줄 거니까, 이런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그렇습니다. 생태계 내에 존재하느냐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얘기한 부분들은 이제 파운드리 관련한 얘기를 좀 했던 건데, 그러니까 나노를 관련 얘기했을 거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파운드리도 파운드리지만 사실 메모리가 우리나라 워낙 강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메모리를 중국한테 추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좀 메모리 쪽 상황은 좀 어때요? 메모리 쪽 상황은 제가 이제 뭐 다른 전문가 분들만큼 아주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뭐 3D 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기술 격차가 6개월 이내까지 왔다. 6개월? 까지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쇼오프 형식으로 짜졌을 때는 3D로 간다 그러니까 뭐 몇 층을 쌓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중국의 뭐 YMTC 같은 경우가 뭐 200층을 쌓았네, 뭐 230층을 쌓았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최초로 쌓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느 시점부터는 그런 층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층수 자체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층수 자체가 모든 기술의 그런 어드밴티지를 다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층을 만들더라도 층 간에 이제 우리가 이런 시그널 프로세싱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데이터 정말 스토리지가 얼마나 안정적이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마나 그 밴드위스를 우리가 얼마나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고속 통신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뢰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아직까지는 쇼오프, 그리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자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모든 문제들은 다 일단 감춰놓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의 경쟁으로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1, 2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중국이 이런 메모리 업체 쪽에 대해서 뭐 모든 사실 반도체 산업에서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정부 차원에서 공산당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심지어 부도가 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워크아웃에 돌입해도 상관없다 계속해라 사업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일단은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정책은 단시일 내에 이걸 다 따라잡는 것도 목표지만 버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그리고 이것이 일부가 얼마나 부실로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술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격차를 지금보다 더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도 당분간은 계속 경쟁 구도에 참여할 텐데 사실은 이미 이제 글로벌 메모리 업체 3강이 이루고 있는 이 구도를 깨트리긴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DRAM도 뭐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지만 DRAM 같은 경우가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파운드리 기술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DRAM에서도 결국은 어느 시점부터는 아키텍처가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또 공정도 DUV에서 EUV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시점에서 기술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중국이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그게 앞으로 한 2025년 이후가 될 텐데 결국 그 시점에서 중국이 과연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을지가 아마 이 메모리 시장 판도에서 중국이 이 3강 체제를 깨트릴 수 있느냐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지금 25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기술 격차 자체는 한 6개월 이내로 좁혀진 데 보이지만 네. 이거를 실제로 시장성을 갖출 수 있는 기술인지까지 보면은 한 2년 정도는 될 거고 거기에 이제 한 25년을 기점으로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한다고 할 때 좀 더 진짜 더 긴 시계열에서 사실 뭐 반도체라는 것도 사람이 만든 건데 중국이 진짜 그냥 막 그 무지막지한 돈과 인력과 이거를 막 해가지고 진짜 에라이 그 우리 장비 내가 다 만들 거야. 소재도 내가 다 만들 거야. 이게 우리 뭐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하고 싶어. 그러면 이게 미국의 규제를 뚫고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좀 그러니까 시장도 뭐 우리 해외 안 팔어. 우리 안에 쓸 거야.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가장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 시장 자체가 분리가 되는 것이 일단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고요. 예. 중국이 또한 기술 교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기술적 관점에서도 갈라파고스화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기술의 어떤 격차도 문제지만 표준이 달라지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전압으로 따진다 그러면 모두가 220V 쓰고 있는데 갑자기 혼자 100V 쓰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220V에서 생산된 가전 제품을 100V에서 바로 쓰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도란스가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트랜스가 있어요. 네네 전문 용어를 쓰셨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에서 반도체 산업에서도 그렇게 표준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고 또한 이제 뭔가 기술적으로 호환이 되지 않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시장도 분리되고 기술도 분리되고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을 텐데 중국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고립주의로 가게 될 경우에는 반도체뿐만 아니고 그런 반도체가 필요한 모든 산업에 대해서 이 영향이 확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반도체가 우리가 흔히 산업의 쌀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냥 전자제품뿐만 아니고 자율주행차나 뭐 아니면 데이터 센터나 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뭐 양자 컴퓨터랄지 정말 그 산업용 반도체부터 시작해갖고 수많은 그런 반도체가 필요한 모든 산업에 있어서 이제 중국 제품에는 중국 반도체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요,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스마트폰이 있을 때 스마트폰에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자기 자체 생산한 반도체를 표준도 자기가 만든 반도체였으면은 그 스마트폰은 외부에서 팔아도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호환도 안 될 뿐더러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이 하드웨어를 만들었다 쳤을 때 이 하드웨어에 우리가 이제 뭐 안드로이드가 됐건 뭐가 됐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애초에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이런 AP칩이라 그러는데 AP칩 레벨에서 어떤 명령어의 조합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굉장히 로우 레벨에서의 프로그래밍이 필요한데 중국에서 무슨 칩을 만들었는데 그 칩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로우 레벨 프로그래밍하고 컴패러블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 중국 내부에서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까지도 아예 그 생태계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도체 표준이 바뀐다는 것은 그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워드라든지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거기다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모든 분야가 완전히 그 별도의 세계로 돌아가게 된다. 완전히 그렇게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 칩을 설계할 때 최근에 이제 오픈 소스 기반의 뭐 리스크 5 같은 것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리스크 5의 문법을 그대로만 따른다 그런다면 그 문법의 기조로 만들어진 모든 그런 시스템 레벨의 프로그래밍들 코드들은 돌아가긴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최적화가 안 되기 때문에
보안의 문제가 일단 생길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능 저하의 문제가 생길 것이고 제 생각엔 가장 큰 문제는 아마 보안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에 많은 결점들이 생기니까 중국산 폰을 쓰는 것은 그야말로 제 정보를 모두 다 노출하는 셈이 된다.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게 되겠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산 폰을 만약에 어떤 나라가 수입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에 자기가 같이 포함이 되겠다. 포함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문법을 따르겠다라는 것까지 합의가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게 되겠죠. 와, 반도체를 새로 만든다는 게 아예 갈라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네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가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결코 좋은 시나리오는 아닐 거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뭐 완전히 분리가 되고 독립적인 생태계가 어쨌든 만들어졌는데 다시 미중 간의 관계가 만약에 다시 좋아졌다 칩시다. 근데 이제 이미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의 루트를 확립한 이런 산업이 다시 미국의 문법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혁신하려고 다 바꾸려고 한다면 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참 이제 이 큰 시나리오를 봤을 때 과연 이 양국이 어디까지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많은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전통적으로 개방주의가 아닌 약간 폐쇄성에 가까운 그런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인 측면이 있었죠.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은 물론 뭐 역사가 짧은 나라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계속 팽창주의 탐험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해양 국가에 가까웠다면은 중국은 전통적으로 대륙 국가였고 그리고 웬만하면 그 내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야말로 이제 가운데 중자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이런 산업의 글로벌 생태계 관점에서도 그런 문화의 특징이 반영된다 그러면은 중국은 뭐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음 뭐 우리도 그냥 내부에서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시장 충분히 크고 그리고 소비 시장 충분히 반영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 아직까지는 좋음. 누가 오래 버티나 한번 봅시다. 이런 지금 자신감이 있긴 할 텐데 사실 그 자신감 이면에는 불안감도 같이 싹트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가도 될까?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상황 정도까지 가면은 그러면 이제 정말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뭐 미국에서 중국에 이제 비즈니스 출장 갈 때는 이제 지금 쓰고 있는 폰을 아예 못 쓰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컴퓨터도 아예 못 쓰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뭐 비행기나 제대로 도착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뭐 그런 상황까지 갈 거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하네요. 그야말로 이제 그런 시대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모두한테는 이제 루즈 게임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근데 거기서 제일 뭐 우리가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그런 영향이 있겠지만 저희가 잘 모르니까 제일 대표적인 품목 하나만 찍으라고 하면 결국 ASML의 노광 장비잖아요. 네네네. 그게 뭐 전 세계에서 ASML밖에 못 만든다는 것도 사실 일반인 관점에서는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래도 사람이 만드는 건데. 네네네. 그러면 중국에서 막 진짜 막 말 그대로 뭐 자본과 사람을 갈아 넣으면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이게 ASML의 그 노광 장비 하나만 사례로 봤을 때 왜 그렇게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노광 장비 중에서 저는 이제 특히 이제 극자외선 EUV 장비를 기반으로 말씀드린다면 ASML이 EUV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약 1985년, 84년 오래됐죠. 40년 됐으니까. 근데 이제 80년대 중반에서 실제로 개발 기간 한 10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개념 설계와 실제 실증 장비까지는 끝나는데 그 이후에 신뢰도 테스트가 2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있는 장비를 40년 전에 개발했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장비의 요소 기술들을 개발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요소 기술들을 가지고서 하나의 장비 안에 스캐너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스캐너 안에 이걸로 이제 집속을 했다 그러죠. 인테그레이트를 했다 그러는데 광원을 배치하고 광원을 잘 유도해서 웨이퍼까지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빛이 안 오는 거예요. 웨이퍼까지. 다 사라져 버린 거죠. 빛을 이렇게 비추면 가야 되잖아요. 안 가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한 거죠. 분명히 빛을 우리가 거울에다 반사하면 거울에서는 빛이 반사되니까 거울에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EUV는 그게 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거울에 다 흡수가 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에너지가 높은 파장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건 도대체 그럼 반사경부터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반사경도 반사경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터닝 과정에서는 또 마스크도 필요합니다. 그 특정한 패턴이 새겨져 있는 마스크를 통해서 애써서 만들었던 빛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마스크까지 겨우겨우 데려온 빛이 마스크에 다 또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는 사실 나갈 건 나가고 들어갈 흡수할 건 흡수하고 또 밑으로 빛을 쏴줘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다 빛이 흡수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많이 쓰고 있었던 그런 장비나 소재가 다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마스크 장비, 마스크 소재도 다 바꿔야 되고. 마스크 수지도 바꿔야 되고 PR도 바꿔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포토레지스트. PR도 예. 뭐 이제 우리가 ARF에서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올게닉 기반의 CAR이라고 하죠. 케미컬리 앰플리파이 된 레지스트 같은 것들을 되긴 됩니다. 일단 네. 되긴 되는데 품질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모든 그런 장비와 소재 생태계가 이제는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ASML 입장에서는 에소스 기술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생태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주주들이 굉장히 난리가 났죠. 이렇게 거액을 돈을 들여서 열심히 개발했는데 차세대 노광기라고 개발했는데 이거 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네요. 이거 정말 되긴 되는 거냐? 빛이 나오긴 나오는 거냐?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20년 동안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제 필드 기술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 업계에 이 기술이 정말로 완성됐다고 발표한 건 2010년대 초반입니다. 초반인데도 이제 많은 그 당시에 이제 공정회사들 이제 인텔이나 뭐 TSMC나 삼성이나 이게 정말 되는 걸까? 믿기지 않는 거고 특히나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DUV 노광기 장비가 뭐 700억, 800억 할 때 네. ASML이 우리도 정말 원가 계산 해봤지만 아무리 싸게 잡아도 1,800억은 받아야 되겠다. 2,000억은 받아야 되겠다. 그게 1세대 장비가 그렇습니다. 뭐 0.25나 0.33 뉴메리컬 어퍼처를 가지고 있는 EUV 장비가 그 정도 가격이 됐었는데 그 장비를 만드는데 하나 만드는데 초반에 6개월이나 걸렸어요. 뭐 1년에 한 대 만드는데 1년에 2대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장비를 만들어도 그러면 이제 이 장비를 하나에 그럼 얼마나 받아야지 우리가 이 브레이크 이븐을 만들 수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몇 조 단위를 받아도 모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제조사들을 설득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기회를 잘 탔던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장비를 더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업체 중에 하나가 TSMC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운을 걸고 TSMC도 우리 니네 장비 쓰겠다. 대신에 우리한테 나중에 이게 규모의 경제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한테 먼저 공급해라. 그래서 지금 TSMC가 항상 EUV에서는 제일 많은 입도 선매를 합니다. 근데 아까 왜 이렇게 EUV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난맥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광원의 생성 단계부터 어렵습니다. 그래서 EUV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야말로 13.5나노 정도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그 전의 단계인 뭐 DUV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엑시머 레이저라 부르는 그런 광원을 가지고서 광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5나노 정도 되는 파장을 가지고 있는 EUV에서는 이런 광원을 만들어내는 게 기존의 방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엑시머 레이저에 해당하는 그 정도 파장을 가질 수 있는 이등 물질 자체가 없기 때문이고. 무슨 물질이요? 이등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등.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들떴다가 다시 얘네들이 가라앉는 과정에서 들뜬 만큼의 에너지를 증폭시켜서 하나의 빛의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하는 것이 레이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레이저 방식 중에서 우리가 엑시머 레이저라는 방식을 가지고 썼었던 건데 이제 EUV 단계에서는 그런 엑시머 레이저의 문법이 통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다른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주석, 틴이라고 부르는 주석과 그다음에 이제 갈륨을 아주 그 정밀하게 합금을 일단 만들고요. 야, 점점 어려워지네요. 네네네. 그다음에 그 합금을 순간적으로 용융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온도를 유택틱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택틱 포인트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얘네들이 순간적으로 리퀴드가 되겠죠. 리퀴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뭐 프린트 노즐이라 그러잖아요. 노즐이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유택틱 포인트가 된 리퀴드 방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노즐의 사이즈를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만들어요. 수십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예.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은 그렇게 합금 덩어리인 마이크로 파리클이 나올 텐데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녹는 점이 좀 이제 높아 있는 갈륨은 빠져나가고 틴만 남아서 순수한 틴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십 마이크로미터짜리 공이 나옵니다. 예. 액상공이에요. 근데 이게 액상공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이제 뭐 어떤 별명이 되는 게 아니고 표면 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이 됩니다. 예. 이 공에다가 CO2에서 만들었던 IR 레이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액상의 틴 마이크로볼 위에 뭐가 생기냐면은 플라스마가 생깁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플라스마가 굉장히 고에너지 플라스마인데 그 플라스마가 다시 바다 상태로 내려가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빛이 EUV 스펙트럼에 걸쳐 있는 빛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한 5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에서부터 시작해갖고 한 19나노 정도. 다 뭔 말인지 다 이해하셨죠? 네네네. 뭐 이 정도는 뭐 다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뭐 저희 3프로 TV 시청자분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뭐 그런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딱 듣고 나니까 네. 아 어렵구나. 그렇게 예. 스펙트럼을 얻고 나서도 거기에서 13.5나노를 이제 딱 우리가 골라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질문하신 분들이 사실 아무도 없었더라고요. 왜 13.5나노 해야 되냐? 뭐 13.8나노 하면 안 됩니까? 예. 뭐 12나노 하면 안 됩니까? 물론 다 됩니다. 되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스펙트럼 중에서 지금 13.5에서 13.8나노 성 정도의 그 대역에서 가장 많은 빛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그 빛들만 골라내면은 예를 들어서 100개 정도의 포톤이 나왔을 때 한 4개 정도밖에 못 골라내는 거예요. 효율이 굉장히 낮죠. 예. 그렇게 낮은 효율을 가진 빛들을 또 골라낸 다음에 이 빛들이 사라지지 않게 소중하게 모아서 잘 가이드를 해갖고 웨이퍼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한 번에 갈 수는 없고 반사경들을 적절한 광 경로에 배치를 해서 웨이퍼 위에다가 포커싱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반사경 자체도 굉장히 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은을 유리에다 바르는 그런 일반적인 형태의 미러를 쓸 수는 없고요. 예.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합성으로 만드는 일종의 이제 광 결정이라 그러는 포토닉 크리스탈로 만드는 일종의 이제 굉장히 고정밀 거울을 씁니다. 근데 그 거울은 ASML이 만들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이제 ASML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독일의 광학회사 역사가 무려 170년에 달하는 자이스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자이스가 이제 그러한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 뭐 보통 이제 거울을 만든다고 그 했을 때 거울도 자이스밖에 못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만드는 것 자체는 다른 업체들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뭐를 흉내를 못 내냐면은 정밀도로 흉내를 못 냅니다. 그야말로 이제 원자 단위에서 그 정밀도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뭐 최근에 이제 올라간 제임스 웹 텔레스콥 같은 것들 천체 우주 천체만원경이라 그러죠. 예. 이런 천체만원경들이 선명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배치가 되고 있는 그 반사경들의 정밀도가 굉장히 아주 좋아야 되는데 마치 이제 지구로 따졌을 때 골프공 하나 정도의 예. 그 정도 정밀도가 나와야 될 정도로 지구를 기준으로 골프공 하나. 네, 굉장히 과장된 수치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수치까지도 이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러한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 자체가 자이스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못하는 걸로.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또 그 중국에 대해서 너무 중국을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 중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중국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이런 기술들을 자급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기술적인 스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EUV는 이제 ASML이 그 정도 30년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고 ASML 혼자만 만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이츠나 예. 또 잘 안 알려져 있는 라이카하고도 협력을 합니다. 그 카메라 만드는 라이카요? 네네네. 그 이제 라이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라이카 기술을 어떻게 보면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스위스 옵틱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술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인수를 해서 베를린 글라스라는 회사를 가지고 이제 인수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AR 코팅이랄지 뭐 마스크 옵틱스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또 라이카 기술들이 또 많이 들어가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반사경이나 광학객에 대해서는 자이스 기술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이제 모든 그냥 스캐너에 관련된 소재들은 소재 개발 단계부터 그런 PR 회사나 뭐 아니면은 뭐 블랭크 마스크나 아니면 린스나 이런 것들은 다양한 생태계의 소재 업체들이 같이 들어가서 그런 로드맵을 같이 공유하고 표준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우리가 이렇게 일단 생태계를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고객사들이 이 생태계를 믿고 들어올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구축을 잘 했던 것이죠. 와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반도체를 생각할 때 뭐 TSMC와 삼성전자의 경쟁, 뭐 메모리 분야에서 뭐 마이크론의 경쟁, 뭐 이런 경쟁들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사실 반도체라는 큰 생태계에서 봤을 때는 진짜 이 개별 회사 한 개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들이 만들어가는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 다른 생태계와의 경쟁, 예를 들어서 중국 생태계와의 경쟁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학회라 그러면 이제 반도체 전문가분들이 많이 모이셨을 건데 네네네. 지금 이게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네네. 공급망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네. 그리고 이제 국가안보 차원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좀 되게 되면 전문가분들도 만나서 할 얘기가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학회에서 전문가분들은 좀 어떤 얘기들을 좀 나누셨어요? 어제 있었던 이제 학회가 차세대 일사그래피 학회였는데요. 이제 어제 오후 세션에서 이제는 그런 이제 한국의 EUV 생태계가 어디까지 왔느냐라는 예.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2시간 정도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슬프게도 지금 이제 EUV 생태계에서 국산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장비만 가지고 네, 오고 네. 나머지는 다 사서 써야 되는 다만 거예요? 이제 그 생태계에 진입하기 위해서 많은 한국의 업체들이 정말 절치부심 노력을 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기술 자립을 위해서 많은 투자도 하고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계속 이제 우리가 DUV하고 이런 비교를 하게 되는데 DUV 시절만 하더라도 그 DUV 스캐너 자체를 소재 개발 회사에서 만약에 필요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예. 뭐 겨우 700억밖에 안 되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중고 장비 같은 경우에 더 싸고요. 그러니까 내가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네, 네. DUV에다 넣고 싶어. 네. 그럼 DUV 장비를 사서 내 소재를 집어넣어서 잘 되나 시험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반도체 업계 특히 이제 이런 뭐 삼성이나 TSMC 같은 회사들은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장비는 안 쓰고요. 예. 아무 소재는 안 씁니다. 그래서 어떤 신규 장비나 신규 소재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런 종합 반도체 회사의 뭐 공정 회사의 라인을 뚫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때 일본 수출 규제 때도 네네. 그게 진짜 일본 거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이라는 네네.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가 반도체 공업뿐만 아니고 사실 많은 제조업에서 지금 공정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이 공정 쓰시죠. 라고 누군가가 이제 기술을 제안했다 칩시다. 예. 그러면 아무도 그거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공장을 멈추고 그 새로운 기술을 갈아 끼워야 되는데 만약에 공장 자체가 셧다운되면 어떡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보통 뭐 그런 석유화학 공정에서는 파일럿 플랜트를 먼저 만들죠. 그래서 정말 되는지 일단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는 그런 소재나 새로운 장비를 예를 들어서 이제 채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테스트의 책임은 소재 장비사에 있습니다. 즉 QC까지 다 한 데이터를 들고 와라. 그러면 한번 고려를 해줄까 말까 정도 되는 것이죠. 실제로 네 소재가 장비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증명의 책임은 너네한테 있다. 그러니까 물건 써보고 내가 해보니까 별로네 이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럼 예를 들면서 이제 제가 DUV 시절이라고 그러면 DUV의 PR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삼성에서 현재 쓰고 있는 동일한 스펙에 동일한 스캐너, 동일한 제조사, 동일한 세대의 노광기를 대상으로 저희가 5만 번 정도 테스트한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라고 데이터를 들고 가는 겁니다. 좀 가혹하네요. 네, 플럭추에이션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이제 그냥 데이터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동안 쓰시던 뭐 JSR 거래라면 JSR의 PR하고 비교해봤을 때 저희는 이 정도의 스펙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DSR은 일본 업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이나 3년 정도 썼을 때는 지금 투자한 것의 몇 배의 수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려할까 말까 정도. 예. 그래서 함부로 쓰지도 않고 이제 예전 공정 같은 데다 테스트 해본다든지 했을 텐데 EUV 시대로 넘어오기 시작하니까 스캐너 자체를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삼성도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가서 구해오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또 삼성한테 가서 우리 EUV 잠깐만 쓰게 해주십시오. 공장 잠깐만 멈추고 우리 2천억짜리 소재를 장비 있잖아요. 저 네. 잠깐 테스트 좀 해봐야 되니까 네네. 잠깐만 좀 빌려 쓸게요. 이러는 거. 일선 학교 장비에서도 이제 그런 특히 진공 장비 같은 것들을 함부로 개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개방했다가 오염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분명히 잘 됐던 실험인데 누군가한테 개방하고 나니까 갑자기 실험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모르지만 왜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심증은 가는 거죠. 쟤 때문이구나. 쟤한테 괜히 개방해서 저렇게 됐구나. 그래서 함부로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몇 천억짜리 장비를 함부로 개방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런 테스트를 외부에서 전문적으로 대행해 준 업체들이 있습니다. 외국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테스트 장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테스트 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업체들이 뭐 벨기에의 아이맥 같은 회사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아이맥에 가서 그런 테스트 대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공짜가 아니겠죠. 예. 수십억 수백억에 달하는 그런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라이센스 피를 지불해야 되고요. 검사만 해주는데도 수백억을 받아요? 대신에 인증서를 주죠. 여기서 테스트했는데 잘 작동함. 이거는 아이맥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겠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웬만한 중소기업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그런 조 단위 이하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에서는 그 정도 검사 비용이랄지 노광기에 쓸 수 있는 비용들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애써서 신소재를 만들고 장비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제조사를 설득할 만한 데이터 확보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개별 업체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일종의 조합을 만들어서 뭐 하다못해 좀 속된 말로 하면 공동 구매합시다.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일종의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걸 알뜰하게 활용을 해서 한번 장비 국산을 해보겠다.
구해 주십시오는 이제 정부 뭐 정부가 됐건 아니면 어떤 뭐 대기업이 됐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때부터는 경제성의 논리가 아닌 일종의 상생의 논리,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그런 국가 안보의 논리, 기간 산업의 논리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뭐 이렇게 장비를 개방한다든지 같이 공유 개발을 할 경우에는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인센티브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EUV 시절에서 지금 국내의 많은 업체들이 이제 또 약간씩 실명을 언급하겠습니다. 이제 마스크 업체 같은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SNS텍이나 예. 네, 아니면 이제 뭐 PR 업체 같은 경우는 동진 세미캠, 예. 혹은 뭐 영창 케미칼 같은 회사들이 있겠고요. 뭐 이제 그런 어떤 정밀도를 검사하는 데서는 뭐 예를 들어서 파크 시스템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원 자체를 ASML 거를 굳이 쓸 필요가 없이 방사광 과석기에서 뽑았을 수 있는 빔라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에 위치하고 있는 포항 방사광 빔라인 가속기, 우리가 PAL이라 부르죠. 그 방사광 빔 라인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광원들 중에 EUV 광원을 뽑아낼 수 있는 빔 라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4세대 방사광 가속기에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원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래서 예. 빔을 저장한다 그러는데 그 빔 저장 링에서 그 접선의 방향으로 이렇게 빛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채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빛들의 에너지가 있을 텐데 그 에너지를 어느 정도 감속을 시키면은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를 갖는 빔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EUV 장비로 이제 그 반도체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기술은 아닌데 네. EUV 빛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포항 우리나라에 그런 방사광 가속기가 지금 포항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사실은 그러한 방사광 가속기를 쓰겠다고 1년에도 몇천 건의 제안이 들어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빔라임 하나 몇 시간, 1년에 몇 시간 쓰겠다고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EUV 그거 하나 쓰겠다고 뭐 그런 30 몇 개 되는 빔라인 중에 EUV 전용 빔라인이 한두 개 있을 텐데 그거 쓰겠다고 이제 국내에 뭐 몇십 개 되는 기업들이 그냥 매달려 갖고 뭐 5초 쓰고 뭐 1시간 쓰고 30분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충분한 데이터가 누적되기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포항에 어제 포항 방사광 가속기에 계셨던 이제 그 이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런 산업계의 수요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런 EUV의 빛 공장이라고 할 텐데 우리가 그냥 빛 공장의 캐파를 좀 늘려주겠다. 현실화하겠다. 합니다만은 그거는 포항에 있다라는 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포항대 옆에 있는 포항 방사광 가속기 연구소에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방사광 가속기 돌리는 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보통 연간 100억, 150억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시설도 많이 노후화가 됐고요. 벌써 한 30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도 어느 정도 이제 체급이 됐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정말 국가 산업 기간 산업에 해당하는 수준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다면은 이런 테스트베드 용도에 정말 이제 빛소스 광원이라고 하는데 광원을 확보할 수 있는 좀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할 때가 된 것 같고요. 하다못해 뭐 ASML 장비를 공동 구매한다든지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이런 뭐 EUV 전용 방사광 가속기를 하나 더 만든다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방사광 가속기를 짓는 비용 자체가 이제 좀 지금 차세대 EUV 장비 가격이랑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까지도 뭐 좀 막말로 비싸구나. 얘기하면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차세대 EUV 장비가 0.5 NA급의 EUV를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보통 뭐 4억 달러, 4억 2천만 달러 이 정도 얘기하는데 총 5천억. 뭐 5천억, 6천억 정도 하죠. 예. 근데 방사광 가속기 실제로 짓는 건 토지 비용 빼고는 뭐 수천억에서 할 수 있거든요. 싸네요. 문제는 이제 덩치죠, 덩치. 이제 ASML의 차세대 노광기가 한 보통 작은 3층 정도 빌딩의 덩치라 그런다면은 방사광 가속기는 아무리 작게 지어도 뭐 거의 이제 한 반경으로 따지면 수십 미터 정도는 돼야 되는. 와, 장비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그런 게 네. 정체가 정말 큽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을 누가 하고 있냐면 중국이 하고 있어요. 아, 뭐 광원이 없으니까. 그러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중국에서 지금 이제 2025년 이후에 가동하려는 방사광 가속기가 2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샤인이라 부르는 방사광 가속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빔라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EUV 쪽으로 배정을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제재가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광원을 확보하고 어쨌든 간에 그 광원을 가지고서 다양한 테스트를 하겠죠. 장비 테스트도 할 거고 뭐 노광계도 만들어볼 테스트를 해볼 거고 PR 테스트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자, 전문가들도 모이면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시는군요. 일단. 뭐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패널 토론에서는 그런 미디어의 관계자분들도 많이 초청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목소리를 전달해 달라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목소리가 전달이 돼야 되고 실제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지 서로 간에 그래도 어디가 지금 바틀렉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저런 건 좀 어땠어요? 그 지금 이슈가 지금 그 소부장의 어떤 테스트 장비가 가격도 비싸고 네. 이게 돼야 또 우리나라 미래가 있다라는 얘기도 십분 공감이 갑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뭐 반도체를 둘러싸서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뭐 그 중국의 부상이라든지 그리고 뭐 인텔이 다시 파운드리를 한다라든지 그 다양한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좀 우리나라 경쟁력 측면에서 좀 어떤 인식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뭐 일단은 지금의 미중 패권 경쟁을 놓고 본다면 특히나 이런 첨단 산업에서 패권 경쟁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한국이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어드밴티지를 어느 부분에서 가지고 있느냐? 예. 뭐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뭐 메모리에서 3강에 들어가고 있고 뭐 파운드리에서 2위 업체를 가지고 있고 뭐 이제 소부장 업체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그런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 이제 EUV 시대가 될 경우에는 국산화율이 아직은 너무나 낮은 정도고 5% 이하고요. 그리고 일단 설계 자산이 많이 없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팹리스 업체들이 많이 더 생기고 이런 팹리스 업체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들이 잘 조성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인데 팹리스 업체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주문할 수 있는 팹리스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팹리스하고 파운드리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이 많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디자인 하우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디자인 하우스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설사 그런 팹리스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더라도 도대체 누구하고 컨택을 해갖고 자기가 설계한 이런 기술들을 실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른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반대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런 디자인 하우스들을 잘 육성할 수 있는 좀 기반을 닦아줄 필요가 있겠는데 TSMC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장 점유율이 높기도 하려니와 그런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런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 이제 TSMC에서는 그런 업체들을 우리가 그 밸류 체인 이제 어그리게이터로 불러서 줄임말로 VCA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VCA들을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정을 쓰고 싶으시면 이 VCA들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설계도를 공정에 맞게끔 가져오시면 만들어드리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PMS 업체들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이 칩을 설계하는 IP는 소프트 IP라고 부르고요. 예. 그 소프트 IP를 레이아웃으로 만들어가지고 실제 공정 레벨에서 만들 수 있는 IP는 하드 IP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설계했을 때는 소프트 IP, 네네. 이거를 실제로 제조하기 네. 전 단계로 가면은 하드 IP. 근데 그 소프트 IP를 바로 하드 IP로 통역해주는 회사가 없어요. 그게 디자인 하우스. 근데 이제 그거를 디자인 하우스가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는 소프트 IP도 잘 알아야 되고 하드 IP도 잘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네들이 이 일감을 맡길 수 있는 그 파운드리 공정에서 무슨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I 칩을 만드는 팹리스가 우리는 이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AI 칩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설계를 했다. 예. 그러면 이런 설계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TSMC에 맡기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디자인 하우스에서는 TSMC에서는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이런 칩에다가 저희가 레이아웃을 만들어드리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레이아웃대로 만들어지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 칩 테이블을 아웃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러한 공정과 이러한 순서와 이러한 소재를 써서 심지어 어떤 것까지 하냐면은 디자인 하우스에서는 TSMC의 다양한 애칭 장비 중에서 요 회사의 애칭 장비를 쓰십시오. 다양한 증착 장비 중에서 요 증착 장비를 쓰십시오. 요 팹의 요 라인을 거쳐서 요런 식으로 타이밍 라인을 짜서 다 만들어 줍니다. 그런 방식을 이제 우리가 턴키 방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팹리스 업체에서는 디자인 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노하우들 그리고 공정 장비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 하우스와 TSMC의 그 사이에는 이미 생태계가 이미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공정 장비, 소재, 뭐 나중에는 테스트까지. 한국은 그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들었던 느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을 했었고 특정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특정한 제품의 특정한 레벨까지 가는 그런 루트는 잘 닦아져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세상이 변해서 좀 길을 바꿔야 된다거나 하면은 이
우리는 한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길을 하나 갈 때마다 다시 다 자갈 치워야 되고 모래 치워야 되고 거기에도 공구리 다시 갖고 와야 되고 뭐 이런 걸 다 다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른바 생태계가 약간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들이 이제 점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설명해 주신 거는 뭐 EUV 테스트 장비하고 디자인 하우스의 문제를 얘기를 해 주셨지만 그 요소에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제 빈 공간들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반도체 산업,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좀 더 그 좀 미래에 급변하는 세상에서도 좀 이 격차를 가져가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언을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뭐 제가 이제 과문합니다만은 이제 당연히 일단은 앞으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반도체 시장 자체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당분간은 예전에 그런 석유화학공업이나 중화학공업에서 국부를 쌓았던 것처럼 앞으로 적어도 한 세대 정도는 계속 반도체 산업에서 국가 GDP를 올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이자 어떻게 보면 또 책임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반도체 산업은 아까 농담삼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국민의 스포츠가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삶에 깊숙하게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산업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은 그 포지션을 다변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메모리 일본도의 어떤 전략을 취했다면은 그야말로 이제 좀 다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팹리스나 뭐 디자인 하우스나 나중에는 이제 양자 ICT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술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누리호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KF-21 또 이제 테스트 비행 성공했죠. 전투기. 다누리도 또 잘 쏘아 올렸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글로벌 차 메이커 지금 3위에 또 올라갔죠.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소식들이 나오기까지는 20년, 30년, 50년 정도의 기술의 축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또 다음 세대의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씨앗을 뿌려야 되고요. 그것도 씨앗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고 사실 반도체 산업에서의 씨앗은 대부분 다 기초과학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초과학 중에서도 물리학, 뭐 화학, 소재과학, 공학에서는 기계공학, 뭐 화학공학, 반도체공학, 전자공학 굉장히 많은 이런 분야들이 융합이 돼야 되고 또한 이런 펀더멘털들이 굉장히 튼튼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이 반도체의 어떤 산업적 기술 측면에서는 여전히 자금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뭐 소재든 장비든 부품이든 다 10% 미만입니다. 뭐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계속 반도체 기술 위를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이기도 하지만 다만 보통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 펀더멘털 사이언스 관점에서 본다면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펀더멘털 사이언스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논문 점유율에서. 그 기초 기술, 네네. 이론적인 기초 기술이요. 네, 고체 물리학이랄지, 소재과학이랄지, 반도체 소재과학이랄지, 뭐 광학이랄지 이런 면에서 그야말로 이제 중국에 워낙 연구자도 많고, 대학도 많고, 교수도 많고,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반도체 펀드를 조성해갖고 계속 R&D를 하고 있고 연구 과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논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저널에 저자의 80% 이상이 중국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와, 그 좀 위협적이네요. 중국에서 나오는 논문도 많고 미국에 있는 중국인 연구자들도 많고 심지어 일본에 있는 논문도 잘 찾아보면 중국인 저자가 포함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게 인적 자원은 어디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런 하드웨어 레벨에서의 기술 제재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머리를 제재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적 자원 차원에서 이런 연구 경험이 누적돼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노하우들, 데이터들이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 세대 이후에 중국이 이렇게 축적한 기초과학의 성과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식의 혁신으로 나오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근데 한국이 어떻게 보면 1대1로 중국을 그런 식으로 학문적으로 상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워낙에 규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한국은 그래도 기초과학 분야에서 이 반도체 산업을 계속 국가기관 산업으로 이제 유지를 한다든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밑에 저변에 깔려 있는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점점 이제 많은 대학에서 이런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기초과학 프로그램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약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게 요새 반도체 네. 뭐 학과도 많이 만들고 막 그런다고. 굉장히 그래서 아이러니하다 말씀드리는 건데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 그래서 뭐 인력 양성을 한다. 그리고 더 집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이면에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과학에 대한 이런 지금 저변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이 괴리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국내에 좋은 연구대학, 연구중심 대학에 그런 반도체 관련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료공학에서 반도체 공학을 가르칠 사람, 화학공학에서 반도체 공정을 가르칠 사람, 뭐 기계공학에서 반도체 장비를 가르칠 사람이 이제는 없어요. 이런 분들은 뭐 이제 굳이 학교로 오려고 하지도 않고 뭐 이왕이면 돈을 더 많이 주는 뭐 회사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학교로 오고 싶더라도 학교에서는 워낙에 논문을 많이 쓴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실무에 강하고 어떻게 보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렇게 대학에서 반도체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된다든지 전문 인력을 또 양성해야 된다든지 이런 필요성들은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인력들이 정말 고급화될 수 있고 그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 누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저변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한국의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가 않았으니 더욱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이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될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특정한 산업을 타겟으로 하는 기초과학을 육성한다 이런 건 사실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초과학을 전반적으로 잘 우리가 육성을 하고 또한 이게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지식이 누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우연한 기회에 또 다른 것과 만나서 또 새로운 기술의 혁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기초과학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다릴 줄 알고 그런 충분한 지식과 기술이 누적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잘 벌어두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중국 반도체의 위협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 SMIC가 7나노를 했다는 둥, 낸드 200단을 돌파했다는 둥 했을 때 저런 게 우리나라한테 얼마나 위협이 될까라는 얘기가 들다가 교수님 설명 들었을 때는 뭐 그 정도는 뭐 어차피 시장성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위협이 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네네네. 지금 뒤로 가면서 점점 이렇게 아랫단을 점점 탄탄하게 만들어 가야 되고 네. 이 탄탄한 아랫단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가 달라졌을 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만들어지는 게 또 그 팹 반도체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얘기, 소재라든지 했다가 그럼 여기에 또 기반이 되는 학계 어떤 기본적인 학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20-30년 후에 중국의 그 탄탄한 기반이 오히려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위협적이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 한 세대가 아마 이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 지형을 바꾸는 아주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렇게 일본 반도체가 예전에 영광의 시대를 누렸다고 얘기합니다만 그 영광의 시대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한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30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 된 게 지금 30년 됐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정말 이제 뭐 몇 년 후 특히나 요즘에는 기술의 혁신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모든 표준이 바뀌어 있고 갑자기 뭐 강자들이 또 지고 뜨고 하는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정말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되겠고요. 저희가 좀 많이 민감하게 그런 변화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삼성전자 3나노 잘 되는지 물어보려고 모셨는데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진짜 본질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라는 것의 미래를 좌우할 거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네요. 이게 ASML이 왜 경쟁력을 가졌는지를 지금 와서 분석해 보니까 이미 40년 전부터 시작됐던 일이고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때 지금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타겟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사실 권석준 교수님께 그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에 대한 역사, 그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하고서 경쟁해 왔는지에 대한 역사도 약간 진짜 무슨 무협지 보듯이 좀 재밌는데 다음에는 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명각에 나오게 될 그 제 책에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무협지 형식으로 잘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책 나왔을 때 한번 다시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성균관대학교의 권석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학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